4명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선 2차 TV 토론회가 11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편향성 논란 등을 제기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윤여준 전 장관과의 회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이수희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대변인 단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는 금요일이죠. TV토론, 2차 TV토론이 열립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TV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 3일 1차 토론은 평이했다. 결정적인 큰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번 2차 토론에선 좀 달라질까요? 어떤 전략으로 임할 생각입니까? 우선 그런 얘기 다 하기 전에 이번 대선에선 TV토론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선은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좀 토론을 싫어할 것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 때도 뭐 15번 정도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2월 11일 토론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관위가 주최하는 3번 외에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총 5번의 토론으로 후보 검증 기회를 국민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기해요. 이렇게 토론 한번 보기가 힘든가. 그래서 1차 토론 시청률이 무려 39%, 지상파 예. 통합 39% 조금 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토론 보기를 갈망하나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하신 한방이 없었다는, 저는 한방의 시대는 갔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한방은 무슨 뭐 비자금을 누가 엄청나게 몇십억씩 받았다 이런 게 한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치권이 투명해져서 그런 한방이 있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 오히려 각자의 전략대로 지난 TV 토론에서 각자가 할 말들을 충실하게 한 토론이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 측 전략은 이게 신기한 또 하나의 현상이, 예전 그 대권 후보 토론을 보면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경제, 외교 안보 뭐 모든 게 다 높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를 잘할 것 같은 후보, 위기 극복을 잘할 것 같은 후보, 외교 안보를 잘할 것 같은 후보, 이게 전부 이재명 후보가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각 후보는 자기 장점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경제 민생 대통령,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대통령, 이런 포지티브한 전략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장님, 네. 이번 대선은 왜 이렇게 토론 보기가 힘든 겁니까? 글쎄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이 연합뉴스TV에서도 지금 말씀이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갖고 싶은 프레임이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회피한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TV 토론을 보셨겠지만 뭐 전혀 그 TV 토론을 쫓겨다니는 후보는 아니었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뭔가 기운이 빠져 있는 듯한, 아마 그때가 김혜경 그 부인 김혜경 씨의 그 공무원 그 사적 이용에 대한 그 의혹 제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진이 빠져 있는지 좀 TV 토론에 집중을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인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국감에서 다 얘기를 했다라고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에 무능인 거냐 공범인 거냐라고 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죠. 그러니까 1차 TV 토론을 보신 분들이 과연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이나 뭐 민주당에서 원하는 그런 그 프레임의 그런 후보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었다고 보이고요. 네. 이제 그러면 2차 TV 토론이 그럼 왜 8일에서 11일이냐,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의 그 당의 안철수 후보가 8일 날에 이제 관훈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국민의당 측에서 이 TV 토론 준비를 하려면 전날부터 당일날엔 거의 일정이 없죠. 모든 후보가. 그리고 저녁에 이루어지는 TV 토론에 집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아마 좀
양해를 구했던 것 같고 거기에서 어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 또 안철수 후보가 그런 일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한국기자협회라든가 JTBC에 대해서 이 TV 토론에 갔던 실무진 쪽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좀 편향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고 하면서 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개인의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2차 TV 토론에서 그러면 뭐 전략은 이거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상을 해보면 보통 경우에 이제 2차 TV 토론은 전 1차 토론에서 상대방의 후보, 특히 이재명 후보의 빅2에 이제 쏠려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거. 그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왜 삽입하지 않았느냐, 왜 넣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검증의 시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포저티브라고 정책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워낙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특히 경기도지사로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이라든가 지난해 3월 그런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쯤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후보의 입에서라도 검증의 시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 전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RE100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이제 보도자료 그 정부 보도자료에서 리백이라고 또 읽더라고요. 그게 뭐 어느 게 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100% 정책. 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몰랐다라고 했다고 해서 아주 환호를 불렀는데 그런 함정 파기식 질문에 대해서는 뭐 윤 후보도 윤 후보대로 준비를 하겠지만 또 한 번 그런 식의 질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도 썩 좋은 평가는 못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대장동에 관해서 답변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세상이 좋아진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언론에 나와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토론회가 있었는데 얼마 못 보면 저런 게 통하겠죠. 근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오히려 각 당은 못 하는데 네티즌들이 실시간으로 했거든요. 대장동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할 게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 첫 번째 김만배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윤석열은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신이 부산저축은행 봐준 적이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거냐라는 요지로 그날 반격 위주로 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대장동에 대해서 뭘 못했다 이 말은 그건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국민의당이 굉장히 화를 냈는데 지금 과거 버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기자협회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저 말은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8일 그 오후에 관훈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쪽의 요청으로 뭐 날짜를 변경하자고 했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국민의당이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 기자협회장이 얘기했거든요. 국민의당이 우리가 관훈 토론이 있긴 하다. 그러나 저녁에 사자 토론이 잡히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어제 팩트 체크된 부분인데 지금 저 말씀은 혹시 지금 이런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국민의당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관훈 토론이 있지만 8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고 뒤로 국민의힘에 따로 요청을 했다는 뜻인가요? 저는 저 말의 진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이렇게 길게 될 줄 모르고 끊었는데 RE100이나 EU 텍소노미를 대권 후보가 모르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몰라도 돼요. 저는 뭐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런데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분이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100%와 EU 텍소노미는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또 문제가 덜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 국가입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그 나라의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분이 아리백을 모르는 걸 그거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이게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EU 텍소노미에 관해서는 조금 공부는 하신 것 같아요. 왜냐, 파이로 프로세싱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것이 이건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의 문제 아니에요. 모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문제 아니에요. 개방형 통상국가의 지도자는 미리 선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처럼 네, 박정희 잠시만요. 대통령 같으면 다 아셨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후에 예. 그 아리백이나 EU 텍소노미를 대권 후보가 모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자꾸 그거를 뭐 이재명 후보가 생소한 용어를 써서 상대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 장면을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상대가 아리백을 모르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리백이 뭡니까로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의 트릭으로 마치 이재명 후보가 아리백이 뭡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거 다시 돌려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애플이 아리백 100%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부품이 아니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나 삼성이 만든 부품을 쓰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 부품들을.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용어를 물어봤다는 식의 트릭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식의 대응은 곤란한 것이다. 그리고 아리백 모르면 어떠냐. 이건 정말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1차 토론이 아리백으로 다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아니 제가 답변 그 듣고, 시간이 네.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 허용된 시간이 이 문제는 그 아리백인지 리백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는 아리백이라고 했고 보도자료 그 정부의 보도자료에는 리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묻는 것이 원했던 것이 에너지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그것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거면 본인이 그런 의도로 질문을 했으면 그렇게 저는 좀 순리대로 질문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한 것 중에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이미 이틀 동안 얘기를 했다. 내가 여기서 또 반복해야 되느냐라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이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소위 물타기를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넣지를 않았느냐. 그 실무 공무원들이 그걸 요구를 했는데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실무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국감 때에도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못하지만 취지는 채택하지 않은 것이 삭제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채택하지 않은 것은 실무진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은 채택하지 않았는지, 왜 실무진들의 그 의견을 묵살했는지에 대해서는 2차 토론회 때는 정말 저는 즉답을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예결위 관련해 가지고는 뭐 뒤에 질문이 있으시니까 네. 저는 뭐 이 정도로 답변을 아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사실 이 토론이 우리가 지난주에 토론이 없어서 이 토론을 지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제 질문에 답변도 해주세요. 국민의당이 뒤로 국민의힘에 오후 4시 우리가 오후에 관훈 토론이 있으니까 좀 이거 봐주십시오라고 뒤에서 얘기했습니까? 그거 아니라면 지금 국민의힘 쪽은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요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중에 삭제한 게 아니라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게 왜 모호한 답변이며 그렇습니까? 너무 명확한 답변인데요. 왜냐하면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이전 사업에서 비율로 정하다 보니 이익 환수를 비율로 정하다 보니 재료비 등을 속이더라는 거예요. 원가 등을. 그래서 아예 액수로 4,400억을 확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한 게 뭐가 모호합니까? 예, 오히려 따질 일은 그럼 그렇게 4,400억을 선 확정하고 총 5,500억 플러스 기부 체납해서 1조 이상 환수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업이 대장동이더라고요. 그 사업이 이게 결정을 잘했나 잘못했냐를 따질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어거지로 삼는 게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호하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채택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들이 초과 이익 환수를 제안했을 때 그걸 안 받은 주체는 이재명 시장이 아니죠. 그때는 이미 사업 단위가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뭐 얼마든지 따져도 좋은데 저는 그 TV토론에서는 경제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잘 돌아가는 양극화를 해소할 경제를 만들 것인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포지티브한 정책 중심으로,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싱, 기왕에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셨으니 예. 과연 파이로 프로세싱이 EU 텍소노미가 요구하는 2030년까지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따져지는 토론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국회가 증액 제안을 하면 이 추경 증액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만큼 어제 이 여야의 이 예결위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예결 특위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급여 150만 원 매달 별도의 사람에게, 즉 김혜경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 운전원에게 매달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보한 바에 의하면은 도청에서 나올 때 비서실 하드디스크를 전부 빼가지고 파쇄하거나 은닉을 하고 새 하드디스크를 전부 끼워 넣고 왔다고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김만배는 윤석열과의 충돌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고 관철시켰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했고 김만배 그 결탁의 내용이 보이지는 정황입니다.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검사 시절은 이걸로 추정됐을 때는 정상이고 다시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가 되니까 부동시가 된 겁니다. 본인이 노력을 통해서 부동시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 말씀드립니다. 추경을 위한 정책 질의입니다. 추경 취지에 합당한 질의를 해주시기를. 네, 저 마지막 이종배 위원장의 말이 좀 뭐랄까요? 좀 뼈 아픕니다. 네, 자영업자들 매일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추경 급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결특위 오늘도 진행을 하는데 좀 제대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오늘까지 이제 이틀 예결특위인데 뭐 오늘 오전에 그 김부겸 총리께서 또 예결 그 추경 특히 소상공인 민생 관련해서 특히 재원까지도 좀 말씀을 해달라 국회에서, 그러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제가 속보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정책 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런 그 질의들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쉽게도 생각을 하고 그 지금 뭐 소규모 식당이나 이런 특히나 이제 2차 뭐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녁에 거의 손님이 없죠. 시간이 9시로 또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 소상공인의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보시면 또 답답하긴 하시겠지만 예. 또 지금 상황이 또 대선이라고 하는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저런 질의가 이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질의한 내용 중에 경기도의 업무 추진비 관련한 질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혜경 씨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남지사 때 그 관용차 운전사를 했던 분이 예. 경기도지사로 갔을 때도 이분이 의전을 했던 것 같다. 그 운전을 한 것 같다. 그게 김여경 씨 측에 운전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 그 경기도의 업무 추진부 중에 20일이 경기도 공무원들 월급날인데 20일마다 150만 원 현금으로 따박따박 나갔다. 이게 혹시 그렇게 사용된 게 아니냐, 급여로 그렇게 사용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예산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결위에서 이렇게 아주 그 빗나간 얼토당토 않은 질의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이재명 후보하고 김여경 씨의 경기도지사일 때 성남시장일 때의 이 문제는 계속 검증이 이어져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우선 예산과 관련하여 예. 지금 재난지원금 39조를 상임위에서 합의했다는 부분은 일단 잘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야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그 야당은 그 39조의 내역을 39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지금 추경이 편성되니까 이것을 기존 예산에서 좀 어느 거 뺄 걸 빼고 아껴서 39조를 상당 부분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당은 일단 본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먼저 메우고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 올해군요. 본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예산을 다시 들여다봐서 대선 이후에 그 예산을 좀 항목 조정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기상으로 여야가 주장하는 건 시기상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정부 관료들 한 달마다 월급 탁탁 꽂히시잖아요. 솔직히 정부 관료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이후 여러분들이 손해보신 거 있습니까? 월급 한 번 못 받아보신 적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아닌 거예요. 국회의원들께도 묻습니다. 이게요. 국회의원들 세비 탁탁 꽂혀요. 하나도 안 받은 게 없어요. 이 어려운 기간 중에.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눈물을 남의 일 보듯이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남기 부총리의 대응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해요. 본인이 월급 안 받아봐야 돼요. 본인 월급 반납하고 저런 태도 취하시고요. 그럼 이 눈물을 닦아줄 1차적인 책임은 막 사람들이 묻으면 저는 대통령께서 눈물을 닦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런 전향적인 말씀을 하신 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여야가 많이 근접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눈물 흘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이게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안 처리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이수희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대변인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